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택 회계사입니다. 실제 강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인사드리면서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 정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실제 강의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강의 보시면서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동영상 강의를 여러 번 저도 촬영해 봤지만 장단점이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사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재밌는 영화나 오락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1시간, 2시간 연속해서 집중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재미없는, 어쩌면 숫자만 나오고 재미없는 내용을 집중해서 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꼭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알쏭달쏭한 회계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원가 정보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계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원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회계사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사장님들 만나 뵈고 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 형태들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스타트업이나 사업을 막 시작하신 그런 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으면서 경험을 쌓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고맙게도 불러주셔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얻게 되는 이런 정보들, 그리고 상담하면서 또 쌓아지는 그런 지식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 이슈 알아보기 시작할 텐데요. 총 8개의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회계 앞 시간에는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자산 쪽 얘기를 같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손익계산서와 부채,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회계나 세무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봤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닙니다. 해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회계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회계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 들어보면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아니면 회계는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 왜 회계가 중요한지,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실제로 우리 스타트업이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을 때 쓰게 되는 계약서의 내용을 잠시 가져와 봤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진술과 보장이라고 하는 항목 중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사자는 아래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요, 투자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투자기업은 국세나 지방세 등 체납된 세금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사업계획서상 미래에 대한 예측 부분은 우리가 경영을 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확인한다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시죠. 왜냐면은 항상 우리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든 되지 않든 현금이라는 게 늘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데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항상 사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미래의 장밋빛 전망,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정성을 많이 쏟으세요. 반면에 회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알던 모르던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분식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투자 계획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 계획서에서 써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시면 진술과 보장에서 써 있는 내용이 우리는 분명히 투자기업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진술과 보장에 써 있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겠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분식 회계가 결국 나중에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투자자에게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회계의 중요성을 꼭 유념하시고 이 강의를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산이란 뭡니까? 오늘 하는 내용들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시는데 자산이란 회계에서 쓰는 용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산이란 과거의 사건 결과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결국 미래에 우리 기업 실체에게 도움이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자산이다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것을 T계정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산과 부채, 자본을 재무상태표에서 표시하고 있는데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재무상태표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금방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회수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1년 이후 그 이상으로 회수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들은 비유동자산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의 이해는 가장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그 외에 재고자산까지 포함해서 유동자산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비유동자산은 앞에 장기라는 말이 붙죠. 장기 매출채권, 장기 미수금 이런 것들 거기다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산 쪽의 첫 번째 주제로 매출채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채권이란 제가 제목에다가 써드린 것처럼 많이 팔았다고 과연 좋은 것이냐? 라고 하는 화두를 한번 던져봤어요. 매출채권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발생하는 게 매출채권인데요. 매출이 발생했지만 현금으로 바로 회수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현금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매출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오셔갖고 현금을 주고 가셨어요. 그랬으면은 현금 매출이라고 하는데 현금을 주시지 않고 신용카드를 주고 가셨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는 내가 어떤 손님이 와서 카드를 결제하고 나서 바로 현금화 되는 게 아니고 최소 이틀에서 한 5일 정도 후에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떼고 우리 가게로, 우리 회사로 입금이 될 거예요. 그게 그 시점에서, 매출하는 그 시점에서는 바로 우리 회사의, 우리 사업체의 매출 채권이 되는 겁니다. 바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신용카드 매출권, 이런 것들을 바로 매출 채권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늦게 받아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현금을 지금 받아서 은행 예금에 넣어놨으면은 단 0.1%라도 이자가 붙을 텐데, 매출 채권은 뒤에 오늘 현금화되지 않고 뒤에 현금화되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라고 하면은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만 더 떼서 오히려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면 적어졌지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매출 채권을 오히려 관리하는 데 비용만 더 소모될 뿐이고 오히려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매출 채권의 단점인 거죠. 갑자기 막혀버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매출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매출 채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음식값 10,000원을 신용카드로 손님이 결제하고 가셨습니다. 이때 우리 여기 사실 뭐 제가 회계 처리를 많이 보여드릴 건 아닌데 처음 부분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판매하는 시점에 매출을 10,000원을 계상하고 매출 채권이 10,000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회수하는 시점에서는 매출 채권이 대변으로 사라지면서 현금이, 수수료가 만약에 200원이라고 하면 현금이 9,800원 우리 회사로 입금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회수할 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바로바로 결제를 해주는 그런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혹은 60일, 90일 이후에 결제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라고 해서 결국에는 매출을 판매를 해서 매출이 됐지만 현금이 돌지 않는 자금 순환의 어떤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참 희한하게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외상으로 판매가 되는데 내가 어디서 물건을 사올 때는 꼭 현금을 줘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보통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자재를 실제로 구매할 때는 돈이 없습니다. 매출 채권이 회수가 돼서 현금화가 돼야 되는데 현금화가 되지 않다 보니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대출할 때 결국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자금 압박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매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할인하는 경우에는 또 은행에서 그냥 해주지 않죠. 수수료를 떼고 준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로 아웃도어 의류 시장에 대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의류업체에 단추를 납품하게 됐습니다. 단추를 납품하게 됐는데 먼저 단추를 납품하고요. 대량 생산을 요청해서 구매처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단추 납품을 증가시켰는데 결국에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납품을 하려면 만들어야 되니까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단추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속도는 크지만 결국에는 현금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업상의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이 팔았다고 과연 좋은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드린 거고요. 자, 매출 증가에 따라서 매출 채권의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매출 증가와 연결되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의 증가 속도를 꼭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매출 채권은 늦게 회수되고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은 증가하는데 이거에 대한 지급해야 되는 회전 주기는 빠르다라고 하면은 속도 조절을 해서 자금의 압박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자, 부가세 이슈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뭐냐면요. 자, 현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부가세를 분기별로, 법인사업자 분기별로 납부하고요. 개인사업자 반기별로 납부를 하실 텐데, 매출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110만 원을 제가 받을 채권이 생기는데, 100만 원은 제가 갖지만 10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10만 원을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면 부가세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10만 원의 부가세 제가 거래처로부터 받지도 못했는데 제가 먼저 부가세까지 납부해야 되는, 오히려 남의 부가세를 제가 대신 먼저 내주고 가서 제발 매출채권 좀 회수하게 해주세요. 대금 결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애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지금 우리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소속되어 있으면서 제가 매출하는 것들도 있는데,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부가세 납부 이슈부터 해서 다음에 보고서를 먼저 줘야 되는데 보고서를 뭐 나중에 줘야 되는데 막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매출을 하실 때 무조건 매출이 늘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것이 실제로 회수가 될 수 있는지 그 거래처에 대한 신용을 파악해 본다든지 하는 절차를 통해서 매출 채권이 빠르게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출 채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거래 시작 전에 상대방의 신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사실 작은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신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매출을 그러면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사실 사업상 사장님들께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매출 사겠다라고 하면 좋은 일인데 신용이 조금 떨어진다고 매출을 그럼 거부할 것이냐,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계약 체결할 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속도를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혹시나 매출 채권이 오랫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매출 채권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채권이 오랫동안 회수되지 않는 곳들은 혹시나 없는지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내부 통제 제도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렇게 한 줄로 써드렸는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영업사원들이 매출 채권을 본인 계좌로 입금을 받고 회사에다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기적 점검으로 장기 미회수 거래처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 부분을 놓치시면 거래처 상대방은 영업사원한테 결제해줬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제 사장님은 이 회사 왜 계속해서 돈 안 줄까 고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파악해 보시도록 하고, 꼭 매출처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매출 채권을 회수할 때는 회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제 제도를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매출 채권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이거 누가 몰라서 못 합니까? 회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얘기를 써드렸고요. 그 외에 세법상 대손 처리 받을 수 있는, 진짜 못 받는다면 대손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 확인하셔갖고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회계에 있는 재무제표에 대손을 처리해야 된다든지 재각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고자산인데요. 자, 재고자산은 보시는 것처럼 이익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재고자산이 없으면 물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상거래 기업, 제조기업에서는 재고자산이라는 게 없으면 이익 창출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보시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한 자산과 생산 과정에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 제품이나 상품만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까지도 재고자산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업종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종류가 달라질 텐데요. 자, 밑에 있는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자 갖고 있는 승용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자동차 회사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택시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이런 소나타 같은 차량은 재고자산이 판매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공장 내부에서 부품을 이동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자동차다라고 하면은 그런 용도라면 이것은 또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는 뭐 제품이든 상품이든 이것들이 어디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어디에서는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재고자산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겁니다라고 하는 정답이 없습니다. 업종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재고자산을 보유해야 되는 수준은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제조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마스크가요, 작년 2019년까지만 해도 재고자산이 넘쳐났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사태 넘어오면서 재고자산이 마스크 재고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 수준이 우리 회사에 맞는 재고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컨설턴트, 어느 회계사가 와도 정답은 없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재고자산은 그러면 안 좋은 자산입니까? 재고자산이 악성재고라고 하는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재고자산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 요소긴 한데요. 만약에 오랫동안 안 팔리는 재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재고 같은 경우에는 써 있는 것처럼 도난의 위험도 있고요. 진부화, 즉 오래된 재고자산이면은 나중에 될수록 점점 더 안 팔립니다. 왜? 새로운 신제품들이 값싼 기존에 있었던 제품보다 더 싼 가격에 더 높은 품질의 재고자산이 생산품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된 재고라면은 점점 팔리지 않고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금이 묶여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뭐 TV 프로 같은 데 보시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떤 시골에 있는 이렇게 뭐 잡화점이라고 할까요? 만물상 같은 그런 데 가서 PD가 꼭 한번 물어봐요. 아, 우리 사장님, 우리 재고자산 여기 있는 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면은 거기 사장님들이 글쎄 한 10억 정도 될까? 뭐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막으로 뭐 10억의 뭐 재산을 갖고 있니 많이 하면서 이제 막 효과음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팔려야 재고자산이 팔려서 현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사가면 다행인데, 재고자산이 매출채권으로 한번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 매출채권이 다시 회수되는데 재고자산은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지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현금 10억 갖고 있는 사람과 그 TV에 나오는 만물상의 10억의 가치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사장님이 기억하는 10억은 그것을 사왔을 때의 10억이고요. PD가 한 바퀴 돌면서 그 매장을 한번 뒤져보면요, 막 30년 전 물품 막 나옵니다. 20년 전 물품, 쓰지도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 써 있는 품질 저하 및 진부화. 과연 그게 10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재고자산은 과연 안 좋은 자산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시면 일정 수준의 재고를 보유해야 신속한 고객 응대가 가능할 것이고요. 손님이 왔는데 재고자산이 없어요. 한 3일 정도 있다 오세요라고 하면은 그 고객이 3일 동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사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해서 하지 3일 뒤에 네 알겠습니다 해서 오는 고객들은 없다라는 얘기고, 재고자산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손님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출입구에 있는 편의점 혹은 빵집 이런 데들은 일부러 문 열어놓고 냄새를 막 나게 하면서 손님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냄새가 나고 빵집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빵을 보면서 혹은 우리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포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 사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과연 제로, 0으로 갖고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뭐 100개를 갖고 있는 게 좋으냐, 꼭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출의 원천으로 분명히 필요한 자산은 맞긴 하지만 너무 많다면 그것이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적정한 재고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상으로 확인해 볼 지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은 제가 여기 써드렸는데 뜻을 보면 재고자산이 영업주기 동안 어느 정도의 속도로 판매가 되고 있느냐, 재고자산이 회전하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이고 기초재고자산이 1억 원, 기말재고자산이 3억 원이 있더라라고 하면 재고자산 회전율은 5라고 계산이 되고요. 이것을 365를 우리 회전율로 나누면 7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재고자산이 평균적으로 73일 동안 기업에 머물러 있다가 판매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가면요, 이 식을 보시면은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고자산 회전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재고자산이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익을 조작하는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런 회사에 가보면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율 분석, 재무제표를 이용한 비율 분석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떤 회사에 갔더니 생물 자산을 파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 회전율이 막 200일 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200일 동안 회사에 머물렀다가 판매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회사 뭐라 그랬습니까? 생물 자산을 만드는 회사예요. 판매하는 회사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회전율이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당연히 수불부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불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날짜로 재고자산이 몇 개가 있느냐, 어떤 아이템에 몇 개씩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기초 시점과 기말 시점, 예를 들어서 1월 1일과 1월 31일 이 시점에 이 아이템이 첫날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가 들어오거나 생산돼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몇 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해 주시는 장부를 재고자산 수불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게 좋을 거고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혹시나 재고자산 회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 혹시 있는지, 그렇다면 혹시 재고자산에 문제는 없는 건지 관리 포인트로 삼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재고자산이 도난되거나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재고자산의 수량과 원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식이 다 똑같습니다.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재고자산을 계산하게 될 텐데, 재고자산의 수량 계산법이나 단가 계산법 이런 것들은 한번 공부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변에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액이 있고 대변에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재고자산의 크기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재고자산을 늘려서 분식회계를 하려고 하는 요인이 생기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자,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단기 매입액은 똑같아요. 기초재고자산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말 재고가 달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A사와 B사의 기초재고 단기 매입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 자산 차이에 따라서 매출 원가, 비용화되는 금액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디가 비용이 더 큽니까? 기말재고가 적게 계상되어 있는 A사가 비용이 더 크죠. 이익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기말재고가 커지면 이익이 증가해요. 기말재고가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기말재고가 많은 것처럼 거짓 장부를 꾸밉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기말재고가 커지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기말재고는요 놀랍게도 다음 연도에 기초재고가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연도를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올해의 기말재고는 내년의 기초재고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 번째 해의 기말재고를 첫 번째 해의 기말재고, 즉 두 번째 해의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를 더 높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말재고가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그랬죠? 기말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매출은 그대로, 매출이 뭐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매출이 그대로라고 하는데 기말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떨어지게 되고 회전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재고자산을 올해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증가시키면 다음 연도 이익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인데요. 써 있는 것처럼 숨만 쉬어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무슨 얘기냐? 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커피숍을 오픈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기계를 샀습니다. 얼마짜리? 600만 원짜리 기계를 샀어요. 근데 이 기계는 5년 동안 쓸 수 있대요. 그러면 1년 동안 120만 원씩 비용 처리를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감가상각이고 1년 후에 우리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 600만 원짜리 기계를 12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 원의 유형자산이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감가상각은요, 우리 건물, 기계장치, 그 다음에 비품, 공기구, 차량 및 운반구 이런 것들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실시를 하고요.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개발비, 영업권, 특허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한다. 근데 이름은 감가상각이 아니라 그냥 상각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데 이름은 다르지만 형식은 동일하게 내용 연수에 따라서 비용을 배분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질문드린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감가상각 대상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써있는 이름 그대로 실제 우리가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올린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건물을 하루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빠르면 1년 반 정도 걸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가 되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도 마찬가지예요. 규모가 큰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이럴 때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용이 개시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기중에는 건설 중인 그 당시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과연 어떤 비용으로 되느냐? 자, 회사의 형태마다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제조 설비, 공장,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요. 자, 제조에 쓰이는 거죠. 이것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을 구성한 다음에 이것이 판매되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감가상각비가 비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한다고 했는데 바로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재고자산으로 한번 갔다가 판매됐을 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본사 건물은 곧바로 판매관리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건 감가상각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연구소가 있어요.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연구소 건물에 감가상각비가 있다라고 할 때는 바로 판매관리비 중에서도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감가상각비가 비용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연구소 건물 등이 우리 비용 처리가 바로 되지 않고 개발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또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라는 게 있거든요. 개발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개발비가 다시 이 연구소 건물이 개발비로 바뀌었다가 마치 재고자산으로 바뀌었다가 매출원가가 되는 것처럼 개발비가 됐다가 그게 무형자산이 상각되면서 무형자산 상각비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감가상각비의 형태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연수에 따른 관리,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방금 말씀드렸고, 내용연수에 따른 관리 했는데, 자, 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을 실제로 한 8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해놓은 내용연수든 회계상으로 정해놓은 내용연수든 그것이 5년으로 정했는데 5년이 넘더라도 더 긴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5년 동안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을 실제로 8년 동안 사용한다면 나머지 5년이 넘는 기간 6, 7, 8, 3년 동안은 비용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자산일 것이고요. 자산별로 내용연수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 관리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 고정자산에 대한 관리도 아까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처럼 고정자산에 대한 관리 대장이 필요합니다. 고정자산 그 별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비품 이런 건 내용별로 또 각 아이템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산 종류와 취득 연월일,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관리 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 재고자산이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듯이 고정자산도 마찬가지로 도난이나 분실, 훼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노트북을 사갖고 와서 기품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회사가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 노트북이 나중에 3년 뒤에 찾았을 때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것들 주기적인 실사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 유지 보수를 통해서 실제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내용연수 5년인 것들을 8년, 10년 쓸 수 있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 뒤에 이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을 제가 기재를 해드렸는데, 자본적 지출은 앞서 말씀드린 감가상각이나 유형자산 이것과 연계되는 주제입니다. 자본적 지출 보시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 그럴 때 나타나는 지출을 바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반대되는 표현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감가상각 자산을 원상 회복시키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선비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조원가나 판매관리비에 포함을 시키게 돼 있고요.
자본적 지출로 인해서 뭐 생산 능력이 증대됐다든지 내용 연수가 늘어났다든지 실질적으로 상당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거나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우리 자본적 지출로 해서 자산으로 기록하고 내용 연수에 걸쳐서 상각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를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우리 세법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작은 기업들 회계적 뭐 내용 연수나 이런 것들보다 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내용 연수나 이런 회계 처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법인세법 시행령도 같이 한번 넣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적 지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내용들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투자 이슈, 분식회계라고 있는데 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정자산 관리대장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자본적 지출이 맞고 그리고 유형자산, 고정자산으로 분리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실사를 하면서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투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꼭 자본적 지출 하나 때문에 무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세부담을 축소할 것이냐, 뭐 이익의 규모를 늘릴 것이냐 이런 것들로 또 이슈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무형자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우리 뭐 건물, 길 가다 보이는 건물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눈에 보이는 거 맞아요. 차량 문방구,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거 유형자산 맞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게 무형자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권리금,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다 무형자산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 영업권, 말씀드린 영업권, 개발비 이런 것들 다 무형자산의 한 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물리적 실체는 없다. 하지만 그 무형자산을 이용해서 자산이니까 기업에게 나중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 이것이 무형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무형자산 주제를 갖고 온 거는 바로 개발비 때문이에요. 사실은 개발비가 우리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뭐 평가위원이라든지 심사위원 이런 것들 많이 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스타트업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회계 기준, 제가 알고 있는 회계 기준과는 많이 다른 재무제표를 갖고 오세요. 어떤 내용들을 갖고 오느냐 하면은 무형자산의 개발비가 잡혀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간 개발비에 대한 규모를 제가 우리 이제 인터뷰하면서 여쭤보면은 그 개발비의 규모와 제가 무엇을 비교하냐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익의 크기를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개발비를 엄격하게 기업에게 기준을 적용해서 만약에 비용 처리를 했더라면 이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손실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그 회사가 개발비라고 하는 것들을 회계 기준에 맞게 썼겠지만 개발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비가 자산성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단기 순손실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았겠느냐. 그 정도 추측도 해보게 되고, 자 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요,
이 6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개발비로 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 이 쭉 읽어보시면 저거 실현 가능성 있지.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나 당연히 팔 거지. 그리고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회사 지금 무시합니까? 능력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거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6가지를 충족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라고 엄격하게 따지면요,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 개발비와 관련해서 관련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리고 매출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연구 개발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깊게 물어보면요, 충족할 수 있는 회사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론 세법상으로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해 놓으면은 세무상으로는 큰 문제되지 않아요. 손익을 예를 들어서 손실로 돌아서야 되는 기업인데 개발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 처리하면서 이익이 났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없는 세금 만들어서 내는 거 아닙니까? 세무서 입장에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회계 입장에서는 개발비의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분식 회계로 낙인을 찍히거나 분식 회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무형자산,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런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 이런 내용들 앞에서 자산에 대한 내용들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계에 대한 2번째 시간, 부채와 손익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